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지금부터는 복제의 기술 제2장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장 큰 투자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화 중에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이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소설가 서머싯 몬이 내놓은 1탄의 후속 버전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배짱의 동생 톰은 20대에 직장을 때려치우고 평생을 놀고 먹습니다. 개미 형 조지는 동생의 목까지 열심히 일을 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25년이 지난 뒤 어느덧 중년이 된 조지가 말합니다. 난 평생 번 돈의 3분의 1을 저축했어. 이제 50살이 되면 3,000파운드가 모일 거야. 빈털터리 톰은 그때서야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걸 후회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 동생 톰이 노파나 다름없는 귀부인과 재혼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녀가 죽었답니다. 어이없게도 그녀는 50만 파운드의 현금과 요트 한 척, 런던의 대저택을 톰에게 남깁니다. 형 조지는 분노에 가득 차서 외칩니다. 이건 공평치 못해. 제길.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은 정말 공평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탄만 할 수는 없지요. 배짱이가 되는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소제목 1. 소비자가 저절로 광고하고 싶어하는 탁월한 제품. 우리의 내면에는 열정을 뿜어내는 힘의 동력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웬 열정에 관한 얘기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내 열정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구조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써보니 정말 괜찮더라고. 확실히 검증을 했어. 당신도 한번 써봐. 간단하죠? 2단계는 제품을 계속 쓰게 하는 겁니다. 이건 더 간단합니다. 이미 그 사람을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속 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입니다. 써보니까 어때? 괜찮지? 그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전부입니다. 본인이 좋은 제품을 써보고 그것을 계속 쓰면서 남에게 권하는 것이죠. 그런데 1, 2단계와 3단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1, 2단계 때는 누가 돈을 냅니까? 내가 냅니다. 3단계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법니다. 즉, 내가 보상을 받는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직접 쓰는 혜택을 넘어 좋은 제품을 남에게 권해 유통이 발생하면 수익이 생기지요. 사업 구조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팔로업을 할 때도 이처럼 간단한 구조를 알려주면 한결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증받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들은 저절로 남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제품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 좋지 않은 제품을 권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지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이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써보면 알아요. 하던 예전의 어느 광고 문구처럼 누구나 써보면 압니다.
그래서 음식 잘하는 집 스토리가 탄탄한 영화, 질 좋고 값싼 제품을 파는 사이트를 지인들끼리 서로 알려주듯 자연스럽게 광고가 됩니다. 소제목 2.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배짱이가 되라. 우리가 돈을 버는 원칙은 보통 5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인세소득, 자산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인이 버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지요. 인세소득은 작가나 가수처럼 어떤 작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산소득입니다. 자산소득은 2가지 경우로 나뉘지요. 하나는 아버지를 잘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산소득일지라도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 빌딩을 물려받더라도 내가 잘못 판단하면 빌딩이 한 방에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릅니다. 이 사업에서는 일정 단계만 오르면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탄탄하게 구축된 네트워크는 토네이도가 몰려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해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막거미형입니다. 이들은 돈은 없는데 시간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막거미는 사막에 탄탄한 거미줄을 쳐놓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날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습니다. 사막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백년, 즉 전국 백수연합회 회원들이 사막거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미형입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완전히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셋째, 누에형입니다. 돈은 많은데 시간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개 전문직에 종사합니다. 이들은 왜 누에형이라고 하는 걸까요? 다소 의아한 수도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에는 비싼 실크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누에가 실크를 뽑아내려면 힘들게 뭔가를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직접 일하지 않으면 이들의 수익은 사라집니다. 넷째, 배짱이형입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일 겁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 성공해서 은퇴한 오너, 그리고 성공한 네트워커입니다. 이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네트워커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빌딩처럼 한 방에 훅 날아갈 염려도 없고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단계에 오르면 자유롭게 사업을 하면서도 돈도 벌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올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제목 3. 리더십 달인의 8가지 무기. 왜 점포 사업은 안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다 늘어놓자면 몇 쪽을 할애해야 할지도 모르니 가장 확실한 것 3가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점포 사업을 하는 것처럼 2억이나 3억을 투자하느라 위험 부담을 잔뜩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년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은퇴하라고 등을 떠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한 명 한 명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탄력을 받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수익을 창출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한동안 휴양지에 놀러 갔다 와도 상관없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사업은 잘 돌아갑니다. 믿기 힘들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제가 만든 리더십 달인의 8가지 무기라는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권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8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꿈. 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2. 돈.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3. 사업. 사업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4. 복제. 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5. 리더십. 리더십을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인가? 6. 인맥. 인맥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7. 협상.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8. 소통.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특히 리더십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리더들이 꼭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출발점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학력, 경력, 노하우 등 기존에 쌓아놓은 것은 하등 차별 대상이 아닙니다. 출발선상에 서면 누구나 똑같이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는 사업을 잘 키우고 또 누구는 잘 키우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리더십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을 모르면 그룹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소제목 4. 행복한 상상의 과학적 근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공의 동력은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사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처럼 마음먹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가령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 선고를 받으면 대개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곧 죽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중 9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지만 나머지 5%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5명의 어떤 사람들,
즉 5%는 생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5%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생존하면 되는 겁니다. 병에서 낫는 것이든 사업이나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핵심은 그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마음이 뇌에 있으니까요.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관입니다. 뇌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뇌의 특징 중 하나가 미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기억은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기억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집으로 돼지 200마리가 꿀꿀거리며 들어오는 꿈입니다. 구제에게 걸리지 않는 포동포동한 돼지 200마리가 소란스럽게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자마자 뭘 할까요? 아마 당장 복권을 사러 갈 것입니다. 복권을 산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복권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지? 복권이 당첨될지 말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두 마리면 긴가민가 할 텐데 무려 2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집으로 들어왔으니 뭘 걱정하겠습니까?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통장에 50억 원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제까지 잘 지내던 내 집이 갑자기 좁아 보입니다. 물건도 구질구질해 보이고요. 밖에 나가면 평소와 달리 친구들 밥값을 몽땅 냅니다. 물론 왜 밥을 사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붕 떠서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토요일이 옵니다. 두근거릴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번호를 맞춰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대개는 꽝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한바탕 개꿈, 아니 돼지 꿈을 꾸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낸 것에 만족해야지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소풍을 가면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방문을 열어보면 교회도 안 나가는 녀석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말라고 말이죠. 아빠가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사서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낸 것이나 아이들이 소풍을 간다고 잠을 못 자는 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하면 뇌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분비되는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강제적으로 도파민이 나오게 하기 위해 프로포폴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마약을 하지 않아도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제목 5. 뇌는 밭과 같다. 실제로 미국에서 인간은 상상만으로도 스스로를 죽일 수 있다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했기에 이런 이론이 나온 걸까요?
그 실험 대상은 바로 사형수였습니다. 일단 사형수를 가둬둔 다음 사형시키기 전에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너는 워낙 잔인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이지는 않을 거야. 너를 꼼짝 못하게 철제 의자에 묶어놓고 눈을 가린 다음 내 오른손에 동맥을 끊을 거야. 그러면 네 몸에서 있는 모든 피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테지. 그런 뒤 정말로 사형수를 철제 의자에 묶고 오른손을 칼로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는 24시간 만에 죽었지요. 사망 원인이 뭘까요? 정말로 모든 피가 쏟아져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피는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는 약간 흘리다 말았지요. 물론 동맥을 끊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동맥을 끊는다고 말은 했지만 동맥이 아닌 다른 피부를 살짝 끊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칼로 그었으니 사형수는 당연히 아팠겠죠. 피도 나왔을 거고요. 사실 그 철제 의자에는 사형수가 사형실로 들어오기 전에 얇은 링거선을 연결해 놨습니다. 눈을 가린 사형수의 손목을 칼로 그었을 때 뒤에서 실험자가 링거액을 털어 액체가 똑똑 떨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손목에서 칼날이 스쳐갔을 때 아픔을 느낀 사형수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내 피가 떨어지고 있구나. 나는 죽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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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공포 상황에 놓이면 인간의 뇌는 분노와 용기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만약 우리가 심한 공포에 휩싸이면 두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성을 띠는지 아십니까? 코브라가 사람을 콱 물면 사람은 몇 초 만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이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결국 인간은 상상만으로도 스스로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만큼 무서운 존재입니다. 다음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뇌는 밭과 같다. 뇌는 밭과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밭에 콩을 심으면 뭐가 자랄까요? 당연히 콩이 자랍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뇌에 희망을 심으면 희망이 자라고 절망을 심으면 절망이 자랍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날지라도 절망을 심었는데 희망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심은 그대로 자라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소제목 6.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 이것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 희망과 절망의 합은 100입니다.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시소의 양 날개와 같지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고요? 가령 희망이 50이고 절망이 50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희망이 0으로 뚝 떨어지면 절망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00이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살을 오해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혹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죽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부자들도 자살을 합니다. 현대그룹을 이어받은 정몽헌 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개동 현대본사사업 1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옆으로 열리는 창이 아니라 위로 열리는 환기용 창이었어요. 당시 언론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타살이다. 저 창으로는 사람이 나갈 수가 없다. 제가 가서 보니 제 큰 머리는 그 창에 걸리더군요. 결국 정몽헌 회장은 자신의 강한 의지로 몸을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정 회장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사망할 당시에 희망이 0이었습니다. 희망이 제로면 절망은 100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때 사람은 죽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았던 최진실 씨는 또 어떤가요?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목을 맬 당시 그녀에게 희망은 0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바위에서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몽헌 회장이라면 자살하겠습니까? 미쳤나요 죽게?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도 않고 왜 죽느냐고 외칠 겁니다. 최진실 씨라면 어떻습니까? 물론 죽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요? 역시 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 인기라면 우리는 진짜로 죽는 게 아니라 기뻐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세상을 떠났을까요? 남들이 못 가져서 안달인 모든 것을 갖고도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희망이 0이 되면 돈, 인기, 명예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미래, 기억 속에, 꿈속에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뇌라는 밭에 희망을 심으면 희망이 자랍니다. 세상 사는 심은 대로 자라게 마련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희망을 심는 농부가 되어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분명 풍성한 희망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소제목 7. 교도소 안에서도 희망은 자란다. 저는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희망과 절망은 내 현재 상태, 즉 눈앞의 팩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교도소에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교도소에서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대학 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제가 강의하러 그곳에 갈 때 교도소 안의 강의실까지 가려면 검문을 13번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늘 노트북을 들고 다녔는데 그걸 들고 가지 못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딱 2군데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실도 미리 부탁하면 들고 갈 수 있지만
삼성전자 공장과 교도소는 절대 불가입니다. 13번의 검문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면 고등학교 교실만한 강의실이 나옵니다. 물론 학생은 죄수들이죠. 그곳에 앉아있는 30명의 인상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20년형을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야 20년형을 받는지 아십니까? 살인입니다. 물론 살인을 저질렀다고 모든 살인자가 처음부터 마음이 모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유도 많고 사연도 많은데 들어보면 수긍할 만한 부분이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교도소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가 몸이 좋다는 겁니다. 그곳은 몸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더구나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몸에 나쁜 건 전혀 주지 않잖아요. 술과 담배는 금지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몸에 문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불리는 그들은 착하게 살자라는 글자부터 험상궂은 그림까지 온몸을 꽤나 요란스럽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특이한 경험을 했지요. 3월에 개강해 5월쯤 됐는데 50살이 조금 넘은 한 학생이 마치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본래 교도소 규칙이 사적인 질문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교도관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가운데에 앉아서 싱글벙글 하는 분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사기꾼이요. 거물 사기꾼. 나중에 그 학생과 친해진 다음에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물어봤지요. 그의 말이 감방 안에 앉아 시간이 남아 돌아다 보니 자신이 사기를 치다가 검찰에 걸린 문제를 분석해봤답니다. 그러다가 걸리지 않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1천억 원이 넘는 자기 돈인 거예요. 그렇게 미래의 기억의 희망이 100%로 치솟으니 싱글벙글 할 수밖에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 학기가 가자 그 학생 주변에 있던 3명도 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들은 호칭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50살 먹은 학생은 회장님이고 나머지는 김전무, 박삼무, 이부장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지요. 대체 뭡니까? 하고 물으니 대답이 가관입니다. 제가 나가면 1천억 원을 번다고 했잖아요. 제가 쟤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어요. 전무는 100억, 상무는 50억, 부장은 20억. 이처럼 희망은 교도소 안에서도 씨를 뿌리고 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희망이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를 치려는 희망이 아니라 긍정적인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입니다. 소제목 8. 지금 행동하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의심하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파트너들도 나를 믿지 않지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나를 믿어야 합니다. 태권도 선수들이 격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프로 격파 선수들은 돌이나 송판을 치기 전에 생각을 한답니다.
오케이, 이건 이미 깨졌어. 그 상태에서 내리칩니다. 그러다가 이런 날이 오기도 한대요. 정말 깨질까? 매일 깨던 것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리치면 손이 망가진답니다. 의심해서 그런 겁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바람에 결과가 엉망이 된 것이지요. 일단 의심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공 리더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에 뭔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금이 좀 특이합니다. 손금이 딱 2줄입니다. 가로가 완전히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 손금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물었더니 이러시더군요. 친구야, 넌 이미 인생이 결정됐단다. 둘 중에 하나야. 너는 성공하지 않으면 출세할 거야. 사실 손금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출세한다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힘들 때마다 지갑 속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 사진을 보면 힘이 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묻더랍니다. 자기는 내 사진이 그렇게 힘을 줘? 응, 나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봐. 세상에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세계 가부 빌 게이츠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한답니다. 오늘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 생길 거야. 난 뭐든 잘할 수 있어. 여러분도 아침마다 희망을 심으십시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놓인 C이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선택이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살맛 나는 이유는 B와 D 사이에 있는 C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현재에만 가능합니다. 인생이란 게 지나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간에 관한 2명의 신이 나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버지이고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지요. 크로노스는 이름 자체가 시간이란 뜻으로 세상 모두에게 주어지는 자연적인 시간, 즉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림에 나타난 카이로스를 한번 보십시오.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덥수룩합니다. 그의 앞머리가 덥수룩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그가 누구인지 몰라 보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고 손을 뻗으면 언제든 잡혀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뒷모습을 보십시오. 대머리죠. 카이로스 씨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간들아, 너희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뻗으면 나는 항상 네 것이 되지만 내가 지나가 버리면 너희는 절대 나를 잡을 수 없단다. 나는 기회라는 시간의 신이야. 여러분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곧 선물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미 어제 시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성공할 사람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내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내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게으른 사람의 달력에만 존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평생 오지 않는 내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